안녕하세요. 가정학과 의사 오상호입니다. 오늘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팔자라는 이야기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죠? 팔자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나는 당뇨병에 걸릴 팔자야, 암에 걸릴 팔자야.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이런 병에 걸렸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하고 식물하고 유전자가 얼마나 같을까요?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을 해봤더니 식물하고 사람은 18%가 같다고 합니다. 곰팡이하고는 26%가 같고요. 초파리하고는 44%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쥐는 사람하고 몇 %나 같다고 생각하세요? 앞에 있는 수치를 보니까 대략 얼마쯤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겠죠? 자, 사실은 여러분 생각보다 수치가 조금 많을 겁니다. 사실은 92%나 사람하고 쥐하고 유전자가 같은 거예요. 또 침팬지하고는 98%나 같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하고 침팬지하고 유전자가 불과 1, 2%가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경우는 사람이 되고 어떤 경우는 침팬지가 된 거죠. 자, 한 번 더 볼까요? 자, 여기 침팬지하고 잘생긴 제가 있습니다. 이 둘을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나 큰 차이죠. 그렇지만 유전자가 한 1, 2%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유전자가 아주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보이시죠? 아담과 이브가 백인으로 그려져 있는데 사실 인류 최초의 조상은 어디냐 하고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인류 최초의 시작점은 바로 아프리카였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중동부 지역인데요. 인류 최초의 시작이 아프리카에 시작됐다고 그러면 아담과 이브는 사실 흑인이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피부색을 갖고 있던 흑인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갔냐면은 중앙아시아로 가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는데요. 우리 아시아인, 우리 한국인들에 해당하는 조상들이 어디서 왔을까 하고 봤더니 지금까지 고고학적인 근거로는 이분들이 아프리카에서 중앙아시아로 이동한 다음에 중앙아시아에서 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일부는 북유럽으로 갔습니다. 일부는 인도로 갔고요. 일본은 베트남이나 이런 지역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지금 보면 이분들 피부 색깔이 다 달라요. 유럽으로 가신 분들은 얼굴이 하얗고 인도로 가신 분은 얼굴이 까맣죠. 왜 그랬을까요? 이 연구에 의하면은 유럽으로 가신 분들은 햇빛이 하도 비치지를 않으니까 몸 안에 비타민 D가 활성화 안 돼서 많이들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려면은 아무래도 그 몸 안에 비타민 D가 활성화되면 햇빛이 비치고 거기 있는 자외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피부 색깔이 진하면은 자외선이 많이 피부를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얼굴이 하얘진 분들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고요. 거꾸로 인도 쪽에 가신 분들은 얼굴이 색깔이 진하지 않으면은 강력한 자외선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부암의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에 많이 사망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우리 아시아인들은 얼굴이 좀 노래야 되죠. 다시 말해서 사실 조상들이 한 조상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많이 달라졌을 이유는 없겠죠. 유전자가 변했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주변 환경, 또 본인의 생활 습관, 그 다음에 본인의 그 어떤 살아가는 방식에 의해서 발현되는 양상이 서로 달라져서 어떤 분들은 얼굴이 하얘지고 어떤 분은 얼굴이 까매지고 어떤 분은 저희같이 노란색을 띠는 황색 인종이 돼버린 거죠. 다시 말하자면은 유전자의 힘은 방금 전에 보여준 슬라이드처럼 가장 막강하기도 하지만은 거꾸로 생활 습관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가져다주는 그 힘도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인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인류는 항상 배고팠습니다. 옛날에 인류 최대의 스트레스는 굶어 죽지 않는 거였거든요. 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는 어떤 일을 했어야 하느냐 하면은 항상 뭘 조금만 먹어도 몸 안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을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몸에 어떤 형식으로 저장을 해야 될까요? 지방 형식으로, 체지방 형식으로 저장하는 게 제일 이로웠고요. 특히 내장 쪽에 있는 지방으로 저장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뭘 먹었고 나서 이 몸 안에
지방 형태로 저장하지 못하는 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혹한기가 오거나 아주 추운 겨울에 굶어 죽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류에 지금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런 혹한기를 건들 수 있는, 조금만 먹어도 체지방으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를 사는 우리는 거의 모든 사람이 비만 유전자를 다 갖고 있습니다. 비만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또 큰 변화가 하나 생겼죠. 자, 그림과 같이 우리는 진화되어 왔는데, 이런 진화되는 과정에서 체지방을 저장하는 능력을 아주 많이 키워왔는데, 불과 200년 사이에 갑자기 음식이 풍부해진 겁니다. 요즘은 길거리에 지나가다 기름진 음식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죠. 뭐 짜장면을 먹는다든지 햄버거를 먹는다든지 뭐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옛날에는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해야 됐고 여러 힘든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불과 어느 한순간에 주변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원이 생겼고요. 먹을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조그만 거리도 옛날에는 다 걸어 다니고 뛰어 다녔던 거리가 이제는 차를 운전하고 다니거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거나 뭐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들이 생기고 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인류는 순식간에 아주 오랜 기간 살아남기 위해서 지방을 저장하는 능력들을 막 키워왔다가 갑자기 음식이 풍부해지고 또 많이 안 걸어도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 놓이다 보니까 한순간에 우리 몸이 적응을 못하게 돼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됐죠.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바로 비만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고 또 비만해지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들이 생겼냐면은 비만과 관련된 여러 합병증들이 많이 생기게 됐죠. 그게 인류의 현재 모습입니다. 여기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누가 제일 건강이 안 좋아 보이세요? 자, 마음을 정하셨으면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분 다 안 좋아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중간에 계신 분은 배도 나오고 뭐 체지방도 전반적으로 많으니까 당연히 나쁜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팔, 다리가 너무 가늘어요. 배는 볼록 나와서 내장 지방은 많은데 팔, 다리가 너무 가느니까 근육량이 너무 적죠. 근육이 몸 안에 적으면 대사 반응이 나빠져서 여러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아니 근육도 많고 지방도 별로 없는데 왜 나쁘다고 하느냐? 자, 사실은 뭐냐면은 체지방이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 체지방, 지방세포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면은 여러 기능 중에 있지만은 피 속을 떠다니는 나쁜 지방들을 잡아가지고 이 저장을 해주는, 피 속을 떠다니는 지방을 잡아서 몸 안에 저장하는 형태로 이런 역할을 해주는데 이 기능이 너무 없으면은, 즉 지방세포가 너무 없어서 몸 안에 지방세포 자체가 없으면은 이런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은 여기 있는 지방들이 피 속을 많이 떠다니면서 어디 가서 박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박힐 때 어디 많이 박힐까요? 근육이나 간 같은 데 많이 박혀서 지방간도 일으키고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사 반응이 또 나빠져서 여러 질병에 많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갑자기 아니 근육에 지방이 박힌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고 저한테 물을 수가 있는데요. 근육에 지방이 박힌 거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꽃등심이 있죠. 꽃등심에 박혀있는 지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꽃등심을 많이 드시는데 그 꽃등심이 만들어진 그 소 자체가 사실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병, 비만에 걸려있는 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몸에 지방이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측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세 분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고려할 수 있을 만한 비만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무엇이다 하고 딱 하나로 하는 것보다는 세 가지라는 게 뭐냐면은 몸 안에 체중 아니면은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 아니면 허리둘레 이 세 가지 중을 다 재보는 게 아주 좋은데요. 이 세 가지 중에 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거 하나는 꼭 측정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 측정해야 되는 거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허리둘레입니다. 허리둘레 하나를 측정을 하면은 여러 이점이 있는데요. 내장 지방 자체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몸에 내장 지방보다 더 나쁜 지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혈액을 떠다니다가 간이나 근육에 박혀 있는
그런 지방이 더 나쁩니다. 내장 지방도 나쁘지만은 간에 있는 지방, 요즘 지방간 이야기 많이 하죠. 또 근육에 박혀 있는 지방이 훨씬 더 나쁜 겁니다. 근데 간이나 근육에 박혀 있는 지방을 측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분들 다 이걸 장비를 측정한다는 거는 너무 비용 효과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허리둘레인데요. 허리둘레 하나만 측정을 해서 허리둘레가 많으면은 내장 지방도 많겠지만은 간이나 그 다음에 근육에 지방이 많이 끼어 있겠다 하고 또 거꾸로 유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허리둘레를 많이 쓰죠. 자, 그럼 비만이 일으키는 질병들이 어떤 게 있을까? 자, 비만이 일으키는 질병은 대사증후군이 일으키는 질병과 거의 같습니다. 머리 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뇌졸중, 그 다음에 눈에는 백내장이 있고요. 입 근처로 내려오고 목 근처로 내려오면 수면 무호흡증, 급사의 원인이 되죠. 코골이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폐 쪽으로 가면은 폐 기능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거기다가 천식이나 이런 게 생기면은 증상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고요. 배 쪽으로 가면은 지방간, 그 다음 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그 췌장암, 그 다음에 대장암, 그 다음에 신장암, 전립선암과 같은 암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담낭의 담석 같은 질병을 잘 일으키기도 합니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골반 쪽으로 가면은요, 여성들의 경우 생리가 불순해질 수도 있고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무릎 쪽으로 가면은 관절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이 발목 쪽으로 가면은 발목에도 관절염을 같이 일으키기도 한 뿐만 아니라 발가락 끝에 가면은 또 그 통풍 같은 걸 일으켜서 아주 고통을 유발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을 일으키기도 하고 조금 더 나가면은 심근경색증이나 하는 관상동맥증 질환을 많이 일으키기도 하죠. 다시 말하자면 비만과 대사증후군이 한번 생기고 나면은 시간이 5년, 10년 지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현대인이 앓고 있는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게 이 비만과 대사증후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